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때 강연에 가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막 한다고.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야 정말 뻘쭘하겠다. 왜? 잘하면 박수 칩니다. 얼마나 못하길래 박수 좀 쳐주세요 막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수업이라든가 대학교 수업 가면은 막 수업할 때 막 좋은다고 교수가 막 우사를 막 줍니다. 너 왜 자노? 너 왜 자노? 너 왜 자노? 하면서 아니 잠이 오니까 자지. 강의를 잘해봐. 자는가? 그죠? 안 잡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그만 와닿지는 않죠, 그죠? 왜 시민이 필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한가 하면은 대통령 선거 주기가 5년입니다. 그죠? 5년 동안 이놈 뽑아놔놓으면 그만이다. 민의를 대변하든 농띠를 지키든 일 안 하든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탄핵이잖아. 그죠? 탄핵은 국회의원 뭡니까? 2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고, 그죠?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헌법재판관 7인 중 뭡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하면요, 지금 헌정사상 딱 2번 탄핵 시도가 있었는데 한 번 있었어요. 그죠? 한 번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이란 작자는 한 번 뽑아놓으면 5년 동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입니다. 4년 동안 딱 뽑아놓으면 4년 동안 지가 무슨 짓을 하든 민의를 대변하든 안 하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환인데 주민소환도 억수로 어려워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주민소환이 성공한 경우는 딱 뭡니까? 시의원 2명 소환한 것밖에 없어요. 야, 이 국회의원은 더 하죠, 그죠? 국회의원은 뽑아놓으면 뭡니까? 4년 동안 손도 못 댑니다, 이거는. 이거 뭐 탄핵제도가 있나, 소환제도가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든 광역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 뽑아 놓으면 자기가 민의를 대변하든 안 하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든 안 하든 손을 대어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시민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 한번 읽어봅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변호인에도 나오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그죠? 모든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법 제1조 2항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표에 참여하고, 그죠?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때 헌법 제1조 2항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제1조 2항은 뭡니까? 투표에 참여하라, 첫째. 두 번째, 민의를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하는 게 헌법 제1조 2항에 지엄한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투표 참여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습니까? 안 뽑잖아요. 패거리기아가 막 우 뽑고 하잖아. 대구 가면 줄줄이 2번, 전라도 가면 줄줄이 쭉쭉쭉쭉 뽑잖아요. 그죠? 이처럼 헌법 제1조 1항 1조 2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를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는 이념에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권력을 남용하고 민심을 이탈할 때 여기에 바로 견제가 들어가는 게 누굽니까?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행동입니다. 자, 시민의 여론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어하고 시민단체의 행동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을 제어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론은 누가 형성합니까? 우리 시민이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오면은 에이 끊어봅니다. 여론조사 에이 끊어봅니다. 시민단체 활동하자 이거만 미쳤나? 그거 갖고 돈도 안 되는데 왜? 내 돈 내가 흔들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 나시민이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죠? 전부 내 돈 내갖고 내가 하니까 누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내 돈 내가지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활동을 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뭡니까? 권력이 견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시민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첫째, 잘 뽑아야 된다. 두 번째, 잘 견제해야 된다. 잘 뽑고 잘 견제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시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잘 안 뽑고 함부로 뽑고 다음에 시민으로서 여론조사에 응하지도 안 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핍박받아도 싸다! 이런 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시민이란 무엇인가? 바로 뭡니까? 공동체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시민이다. 자, 그럼 시민은 어떻게 생겼느냐? 국가 발전 단계에서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알죠? 절대군주국가. 시민이 곧 국가다. 누가 폈습니까? 루이. 네. 자, 절대군주국가에서 국가체계는 입헌국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이 됐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의 왕, 군림하되 통치를 하지 않는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군주국가에서 입헌국가, 입헌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혁명이 없었어요. 즉 뭐냐면은 왕이 권력을 하나 내려놓음으로써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 영국에서 왕이 권력을 내려놓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부르주아입니다. 시민. 부르주아와 평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뭐가 났습니까? 혁명으로서 절대군주국가를 무너뜨리고 민주국가로 탈바꿈했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르주아와 파리 주민입니다. 자,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지배를 받던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독립을 할 때 독립운동을 한 주체가 누굽니까?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다시 말해서 식자청이나 재산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체제의 변화,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유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체계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 바뀌는 과정의 주체는 누구라 했습니까? 부르주아와 평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부르주아와 평민들이 왜, 무엇 때문에 혁명에 가담했을까요? 바로 그리스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자는 동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의 민회. 직접 주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 민회 정치. 그 구성원을 그리스 시대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 도시국가니까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자, 그래서 국가체제의 변화 속에서 부르주아가 혁명을 주도했고 이 부르주아들은 뭡니까? 그리스 시민의 의무와 권리의 회복 때문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이런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시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민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시민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 태동할 틈이 없었어요. 왕조 시대에는 왕이 우선이었고, 근대 국가에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는 국가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 태동할 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연설할 때 뭐라 합니까? 미국은 뭐라 합니까? fellow citizens 혹은 my fellow citizens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르죠. 그죠? 국민 여러분. 그래서 시민이라는 의미가 정착될 뭡니까? 기회가 잘 없었어요. 아쉬운 것은 4.19 혁명입니다. 그죠? 4.19 혁명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이 됐더라면 시민이라는 용어가 정착이 됐을 텐데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군사 독재 체제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4.19 정신이 뻗어나갈 틈이 없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용어로 본 시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인민. 인민. 자, 한문을 한번 보세요.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입니다. 그죠? 자, 사람 인자는 사람이 먼저 나가는 뜻입니다. 그 뒤에 백성 민자가 있죠. 그죠? 백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백성. 백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인민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치면서 두 번째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용어가 인민입니다. 인민.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뭡니까? 인민을 위한 정부.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근대 국가의 생성 과정에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뭡니까? 인민이라는 용어를 도입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뭡니까? 코리아는 조선이죠. 그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뭡니까? people,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회주의 국가가 먼저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뭘 쓰느냐? 국민을 썼어요. 국민. 이게 실제적으로 이 국민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용어예요. 자, 나라 국자죠. 그죠? 나라 국자. 나라가 먼저 딱 나옵니다. 그죠? 나라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 민자가 나옵니다.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나라를 우선시해라는 겁니다. 나라를 우선시해라. 이 말을 들으니까 저는 요새 정치권에서 많이 도는 선당후사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선당후사. 여러분, 이 선당후사는 조직이나 국가를 우선으로 하고 개인의 이익은 뒤로 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 지켜야 할 근거와 목적가 맞을까요? 아니면은 조직이나 국가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세우는 하나의 방패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반대의 자유입니다. 반대의 자유가 없으면 국가나 조직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의대 여자가 직장을 다녀. 여자 의대 펄럭펄럭 다녀. 여자도 인간이다 반대했잖아. 그죠? 남녀 평등 이루어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영국에 처음에 선거제도가 생겼을 때 1인 1표주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많고 힘있는 놈 표 여러 개 갖고 있었잖아요. 안 된다 반대요. 1인 1표주의 합시다. 그 반대가 바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자유에서 최고의 가치는 반대의 자유입니다. 이 반대의 자유가 억압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재헌헌법을 만들 때요. 전체 재헌법 한번 찾아보세요. 재헌헌법 안에는 전 인민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재헌헌법 조항 1제 헌법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재헌헌법 조안에는요, 국민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전부 인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 조안을 만들어 놔놓고 사상 논쟁이 붙었어요. 빨갱이가 아니다, 빨갱이가 아니다 붙었어요. 특히 이제 윤치영이가 우리가 빨갱이가 인민성으로 딱 했는 게라. 그러니까 조동환이가 빨갱이는 무슨 빨갱이, 인민은 보편적인 용어다. 둘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그때 뭐라가 있습니까? 이 북한하고 감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윤치영의 사상론이 승리합니다. 승리해서 재헌헌법에서 인민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전체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자, 보면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198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민주화를 주도한 세력이 누구냐? 대학생, 노동자, 농민이었습니다. 이 87년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나서 90년대에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에서 이 대학생과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했던 사회운동 세력을 시민으로 뭉뚱그려서 용어를 차입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시민,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뭐냐?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끝난다.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된다. 그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초기민주주의죠, 그죠? 초기민주주의. 근데 대의민주주의를 시켜놓고 나니까 이놈의 권력을 위임해놓고 나니까 유권자의 의사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온 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몇 개월이 안 되겠다. 데모도 하고 청원도 하고 활동도 하자. 그게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의 참여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태동이 되어서 지금 성숙 단계에 있습니다. 이놈의 그 참여민주주의 하니까 사회가 시끄러워. 맨날 데모하지 북작북작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딴 거 하자. 그래가 만든 게 뭡니까? 수기민주주의 혹은 심의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전문가와 시민의 합의체, 시민합의체, 공론조사, 장기간에 걸친 여론조사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참여민주주의와 뭡니까? 이 시민민주주의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정부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정부가 시민의 참여라든가 시민민주주의의 결과를 수용하면 괜찮은데 수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컨트롤 라이트, 통제권의 사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통제권은 무엇입니까?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내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을 내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고 정말 우리 시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일하지 않고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컨트롤 라이트, 통제권. 이 시민들이 나서서 통제권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통제권이 무엇입니까?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할 것 같은 사람을 찍어서 우리를 가장 잘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퇴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 견제입니다. 정부나 모든 선출직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고 독재를 한다면 체크, 견제를 해야 됩니다. 이 견제를 하는데도 시민이 나서야 됩니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첫째, 여론. 대통령도 여론 겁내잖아요. 그죠? 여론 겁냅니다. 근데 여론조사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해요. 여러분 잘 봤습니까? 예, 띠리리리리 하면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를 잘 받아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지만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시민 개인은 여론조사 외에는 힘이 없어요.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 외에 내 혼자 막 해봐야 사막에서 뭡니까? 와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조직적인 힘을 내야,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은 무엇입니까?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